일본 열도가 난리 났습니다. 폭우와 지진,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난들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전국이 마비되고 이제는 쓰나미 경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세계적 박사 한 명.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다. 과연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재난방지 시설을 설계해왔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시작해 미국, 유럽, 아시아까지 다니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재계 재난방지의 교과서 같은 나라였어요. 지진, 쓰나미, 태풍에 맞서 싸워온 역사가 길어요.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존경했죠. 아니, 맹신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도쿄 국제방재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부야 호텔에서 나섰어요. 가방 안에는 발표 자료가 들어있었죠. 제목은 동아시아 방재 시스템의 미래였습니다. 일본의 앞선 기술을 소개하려던 참이었어요.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에게 말했어요. 도쿄 국제포럼까지 부탁합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아침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10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하수구 뚜껑이 로켓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물기둥이 5m 높이까지 치솟았죠. 마치 간헐천이 도시 한복판에서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영어로 소리쳤죠. 택시 기사도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더니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급히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일본어 뉴스가 빠르게 흘러나왔죠. 단어 하나하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첫 번째 하수구 뚜껑이 터진 지 채 1분도 안 되어 거리 곳곳에서 맨홀 뚜껑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죠. 도미노처럼 하나씩 차례대로 폭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의 압력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보도블록들이 물살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은 좋게 될 텐데 종이 조각처럼 떠내려갔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비명을 질렀죠.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물살에 휩쓸릴 뻔하자 주변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조하는 사람들도 금세 물에 잠길 위험에 처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앞 건물의 지붕이었어요. 5층 건물의 기와 지붕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더니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120m나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떨어졌어요. 지붕 무게만 수톤은 될 텐데 마치 종이처럼 날아간 거죠. 선생, 위험해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보니까 물이 차도까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급히 차에서 내려 근처 고가도로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니 도쿄 시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질서정연하던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침착함도 이 순간만큼은 소용없어 보였어요. 30년간 재난을 연구해온 제가 봐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으로 급히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로서 이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도쿄는 이미 제가 알던 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 있었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차량들도 물에 막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영화가 아니라고요. 일본의 수도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고가도로에서 도쿄 시내 전체를 내려다본 후 저는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학회장에 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였어요. 지상의 모든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때 고가도로 아래쪽에 지하철 입구가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도쿄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이죠. 혹시 지하철이라도 운행되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소음이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역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죠. 물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폭포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쏟아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승강장에 도착한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콘크리트 천장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빗물이 거센 물줄기를 이루며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하에 거대한 샤워기가 설치된 것 같았죠. 출근길 시민들이 승강장 곳곳에 발이 묶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 질서정연하던 일본인들이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워낙 많아서 소용없었습니다. 전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역 방송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방송 소리도 물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신망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승강장 바닥이었어요. 이미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배수시설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사람들이 물 위를 걸어다니는 모습은 정말 초현실적이었어요. 한 젊은 직장인이 제게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나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이클 슈나이더 박사님 맞나요? 돌아보니 김재영이었습니다. 10년 전 싱가포르 방제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다니 정말 뜻밖이었죠. 재영 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요. 우리는 서로 반가워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할 여유는 없었어요. 김재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급히 일본으로 출장을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제가 물어보자 김재영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난주 한국에도 폭우가 쏟아졌죠.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됐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일본인들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일본어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김재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맹신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승강장 절반이 물에 잠길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김재영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라갔어요. 뒤돌아본 승강장은 이미 거대한 웅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순간이었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김재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정말 다를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의 방제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김재영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온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카페가 아직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젖은 옷을 말리며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카페 안의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폭우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남부 도카라 열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3주간 총 1400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진 발생 횟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도카라 열도 일대에 무수히 찍혀 있었죠. 마치 질병에 감염된 것처럼 보였어요.
김재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400번이라니요? 하루 평균 67번씩 땅이 흔들렸다는 뜻이네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30년간 지진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빈도는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게 더욱 불길했죠.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면서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지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니까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본토로 피난을 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카라 열도 주민 8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섬을 떠났다고 했어요. 남은 주민들도 대부분 장기 피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화면엔 아직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사와다 켄지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40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지진 전문가였죠. 10년 전 도쿄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와다가 기자들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도카라 열도의 지진 활동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패턴이에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혹시 이것이 더 큰 지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은 없나요? 사와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악몽 같은 존재거든요. 만약 그 지진이 일어난다면 일본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재영이 제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박사님, 혹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만약 그 지진이 발생한다면 규모 9.0 이상의 초대형 지진이 될 거예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4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카페 안에 일본인들이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서 사와다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현재로서는 언제 대지진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카라 열도의 지진 활동이 계속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김재영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난주 한국에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도시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고 피해는 최소화됐죠. 마이클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김재영은 단호히 대답했죠. 준비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카페 안 일본인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일순간 침울했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하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문득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김재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본과 조금 달라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카페에서 뉴스를 보던 중 화면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난카이 해곡 대지진 피해 예상 수치였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죠. 첫 번째 숫자가 나타났어요. 예상 사망자 수였습니다. 29만 8천 명. 김재영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저 역시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번째 숫자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난민 1230만 명. 일본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숫자는 경제적 피해 규모였습니다. 총 경제 피해액 2500조 원. 김재영이 중얼거렸어요. 2500조라니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저도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 경제 전체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끔찍했습니다. 카페 안의 일본인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독일에 있는 아내 헬가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마이클, 뉴스에서 봤어요. 일본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던데 괜찮아요? 헬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진 걸 보니 급히 뉴스를 보고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헬가, 일본은 지금 지옥의 문턱이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안심시킬 수는 없었어요. 도쿄는 물바다가 됐고 남쪽에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다르다네. 헬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이 다르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한국 전문가와 함께 있는데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김재영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한국방재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헬가가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반가워요. 그런데 정말 한국은 이런 재난에 잘 대비되어 있나요? 김재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한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도쿄처럼 도시가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헬가의 표정이 놀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재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 시티 기술을 재난 방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AI 기반 예측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저도 헬가에게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 그런데 한국이 이미 세계 최정상 수준에 와 있다는 거야. 헬가가 궁금해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인가요? 김재영이 휴대폰을 꺼내서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침수 방지 시스템만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모든 지하철역에 자동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침수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물을 차단합니다. 저는 오늘 본 도쿄 지하철 상황을 떠올렸어요. 천장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던 물, 발목까지 차오른 승강장. 만약 한국에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 시스템도 완전히 다릅니다. 김재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은 재난 상황 발생 후 7분 내에 전국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경보를 보낼 수 있어요. 위치 기반으로 정확한 대피 경로까지 안내합니다. 헬가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독일보다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추가 예측이었어요. 앞으로 72시간 내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더욱 침울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헬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헬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와요. 통화를 끝낸 후 김재영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되시면 한국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은 절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재영의 한국 방문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때 카페 안의 모든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였어요. 일본어를 몰라도 붉은 글씨와 경고음만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죠. 카페 안의 일본인들이 모두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젊은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번역해줬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어요. 태평양 연안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이 급하게 바뀌었어요. NHK 뉴스 속보였습니다. 붉은 배경에 하얀 글씨로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죠. 태평양 연안 주민 3만 명 긴급 대피 명령.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카메라가 일본 동쪽 해안 지역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이바라키, 치바 연안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평소라면 아름다운 해안 풍경이었을 텐데 지금은 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붉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해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재영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쓰나미까지 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붉게 표시된 위험 지역이 일본 동쪽 해안선을 따라 1000km 이상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쿄만 일대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를 거쳐 센다이까지 일본의 심장부 전체가 위험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1000km의 쓰나미가 덮친다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카페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을 이해한 일본인들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대피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안가 마을 주민들이 급히 짐을 싸서 차에 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뛰는 어머니들, 노인을 부축하며 걷는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어촌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고 길거리에는 서둘러 버리고 간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유령 마을 같았습니다. 예상 쓰나미 높이는 최대 15m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5m라면 5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물벽이었습니다. 그런 높이의 물이 시속 700km 속도로 육지를 덮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김재영이 휴대폰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해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네요. 다행히 높이는 1m 이하로 예상되지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김재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재난 문자는 일본과 달리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지역별로 정확한 대피 경로와 대피소 위치, 심지어 대중교통 우회 경로까지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AI 기반 예측 시스템으로 쓰나미 도달 시간을 분 단위까지 계산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최적의 대피 계획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일본의 대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대피하라는 메시지만 보냈는데 한국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면서 도쿄만 일대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붐비던 오다이바 해변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레인보우 브리지 아래쪽 해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바다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푸른색이 아니라 탁한 갈색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진흙탕 같았습니다. 저 바다 색깔 보세요. 제가 김재영에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김재영도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바닥 퇴적물이 올라온 것 같네요. 이런 현상은 대규모 해저 변동의 전조일 수 있어요. 카페 밖으로는 사이렌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도쿄라는 거대한 도시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쓰나미 예상 높이가 20m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7층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물벽이 일본 해안을 덮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김재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일본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정말로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영 씨 말이 맞아요. 한국으로 가봅시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 본 것은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쓰나미 경보로 인해 한국행을 결심한 후 김재영과 함께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국제선은 아직 운항하고 있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김재영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한국의 재난방지 시스템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영상은 한강에 있는 스마트 댐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댐이었지만 김재영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달랐어요. 이 댐은 AI가 24시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합니다. 폭우 예보가 나오면 미리 방류를 시작해서 홍수를 예방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의 댐들도 현대적이지만 이 정도로 스마트하지는 않았거든요. 실시간으로 상류 강수량까지 계산해서 몇 시간 후 유입량을 정확히 예측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폭우에도 한강이 범람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보여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본 참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침수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상에서 물이 유입되면 자동으로 닫혀서 지하 공간을 보호합니다. 화면에서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거대한 방수문이 몇 초 만에 완전히 밀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터널 자체도 특수 설계되어 있어요. 물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배수되도록 경사와 배수로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재난 문자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정말 감탄스러웠죠. 재난 상황 발생 후 7분 내에 전국 모든 휴대폰으로 동시에 경보를 보내요. 그것도 단순한 경보가 아니라 개인 위치 기반 맞춤형 정보입니다. 김재영이 실제 화면을 보여줬어요. 재난 문자에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예상, 도달 시간, 최적 대피 경로가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GPS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대피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요. 심지어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를 위한 별도 경로까지 안내합니다. 네 번째로 본 건 AI 기반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국 산지에 설치된 센서들이 토양 수분, 지반 변화,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AI가 이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서 산사태 위험도를 예측합니다. 화면에는 한국 지도가 나타나 있었고 위험 지역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초록색은 안전,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96시간 전부터 산사태 가능성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주민 대피는 물론이고 도로 통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통합재난관리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체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재난 정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기상청, 소방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은 독일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일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죠. 한국이 이미 세계 최정상에 서 있네요. 김재영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김재영은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들을 보여줬어요. 스마트 시티 기술, 빅데이터 분석, IoT 센서 네트워크까지. 모든 것이 재난 방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김재영이 말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난 후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예측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일본은 재난이 일어난 후에야 대응하려고 했지만 한국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혼란 상태인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정말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간 재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들을 본 후 서울로 향하는 2시간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재영이 보여준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받는 동안 김재영의 휴대폰에 일본 상황에 대한 속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일본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사와다 켄지였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40년간 근무했던 베테랑 전문가였죠. 사와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쿄 학회에서 만났을 때는 일본의 기술력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우린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화면을 통해서도 그의 절망감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지진 연구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에는 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믿고 있었을 뿐 진정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김재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전문가로서 사와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와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지진 대국이라고 자부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우린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방금 전 김재영이 보여준 한국의 시스템들을 떠올렸습니다. 스마트댐, 지하철 침수 방지 시설, AI 기반 예측 시스템들. 모든 것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김재영이 말했듯이 한국도 어제 폭우가 내렸다고 했는데 도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택시기사와 간단히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지만 별다른 불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도 정상 운행됐고 교통체증도 평소와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재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독일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헬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다행이에요. 일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한국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폭우가 내렸는데도 일본과는 정반대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데요? 일본은 재난이 일어난 후 대응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어제 폭우가 쏟아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일본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도쿄 지하철은 아직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센다이 지역은 쓰나미 피해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재영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와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만으로는 부족하죠.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도가 아닌 준비가 생명을 지킨다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일본에서 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희망을 봤어요. 인간이 지혜와 기술을 결합해서 자연재해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30년간 재난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방제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김재영과 함께 간단한 서울 시내 견학을 했습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본 시스템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강변을 걸으며 김재영이 설명해줬어요. 스마트댐들이 어제 폭우 때 어떻게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했는지, 지하철 시스템이 어떻게 침수 없이 정상 운행을 유지했는지 말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재영이 겸손하게 웃었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오후에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본 참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수구 뚜껑이 로켓처럼 솟구치고 지하철 천장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던 모습. 그리고 사와다 켄지의 절망적인 고백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봤습니다. 같은 폭우 상황에서도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김재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재영 씨, 정말 고마워요. 눈이 완전히 뜨였어요. 박사님이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 도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10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재난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이번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인간은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한국이 바로 그 산 증거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아내 헬가를 만났어요. 여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헬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헬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준비.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하나로 결합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이 놀라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평온하고 질서정연한 그 도시. 폭우가 내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그곳.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일본에서 저는 인간의 한계를 봤습니다.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인간이 준비를 통해 자연재해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정한 준비의 나라라는 것을요. 몇 주 후 제 글은 유럽의 주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한민국, 재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나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는 희망의 힘을 보았다. 대한민국, 진정한 준비의 나라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